태양왕이라는 별명과 함께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를 장식했던 루이 14세는 1700년대 초 태국 사신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사신은 바다를 건너 프랑스에 도착해 루이 14세 앞에 공손히 인사하고는 저 멀리 동방의 조선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귀한 특산품이라며 선물을 전달했고, 루이 14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낭만주의 철학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장자크 루소 역시 생전이 한국 농산물을 애용했다는 사실을 그가 직접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미 1700년대 세계시장에서 진귀한 특산품으로 애용됐던 한국 농산품은 여전히 세계시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도 남쪽 끝자락 벵갈루루를 지나 남으로 남하하다 보면 외딴 섬나라가 하나 나타납니다. 한국의 제주도처럼 인도에서 뚝 떨어져 나온 이 나라는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인데요. 보통 스리랑카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지 않은 관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리랑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쫓아올 수 없는 독보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시는 차입니다. 스리랑카는 중국과 인도, 케냐와 더불어 세계 4대 차 생산지로 스리랑카 차의 역사는 장장 150년에 이릅니다. 우리가 실론티라고 부르는 차가 바로 스리랑카에서 생산하는 홍차입니다. 1867년 제임스 테일러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차를 재배한 것을 시작으로 스리랑카에서 차가 대량 생산된 것은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직접 차를 수입할 수 없게 된 영국은 기후가 온화해 차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스리랑카를 차 생산지로 선택했죠.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차는 유독 부드럽고 달콤한 탓에 영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영국은 스리랑카를 주요 차 생산지로 탈바꿈시키면서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차 생산량이 늘어나자 영국은 인도의 타밀족을 스리랑카로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 후부터 타밀족의 여성들은 대부분 찻잎을 따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스리랑카는 영국이 남기고 간 차 산업을 성장시켜 세계 최대 차 수출국으로 자리 잡는데요. 그럼에도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가 아무리 부드럽고 달콤해도 전 세계 차 산업을 독점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후가 비슷한 중국과 인도, 케냐가 있어 독보적인 1위가 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올 수조차 없는 완벽한 기후로 인해 세계 시장을 완벽히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중반 중국, 한 남자가 대뜸 마당에 쌓아둔 물건에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채만큼 커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국인들이 맨발로 뛰어나오더니 이 남자 앞에 무릎 꿇며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멈춰달라는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죠. 결국 이 남자는 물건의 10배 값을 받기로 합의하고는 불을 껐습니다. 이 남자는 조선의 거상 임상옥으로 북경에 홍삼을 팔러 갔다가 북경 상인들이 가격을 후려치자 차라리 안 팔고 만다며 홍삼을 전부 태워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실제로 북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농산품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입니다. 한국인삼공사를 통해 인삼을 직접 관리할 정도로 한국의 독보적인 농산품이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제품들을 모조리 모아서 창고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코스트코인데요. 지난 2015년 코스트코에는 한국의 대표 자연강장 음료인 홍삼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은 홍삼원이라는 자연강장 음료를 코스트코에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한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된 적은 있지만 현지 대형 메이저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1899년 대한제국 국내부 삼정과에서 시작해 1999년 출범한 KGC 인삼공사는 독보적인 브랜드 정관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1988년 홍삼원을 출시한 이후 26년 연속 홍삼음료 1위를 달려왔는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코스트코를 꾸준히 공략한 결과 지난 2015년에야 납품 허가를 받았죠. 보통 한국 인삼하면 이미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고급 식품으로 인정받으며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기까지 진상된 독보적인 농산물입니다. 기후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본이나 중국의 인삼은 그 품질이 너무 낮아 비교할 수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생산해 보려 했지만 한국이 가진 기후와 풍토를 절대로 따라오지 못했죠. 이 인삼이라는 것이 이렇게 까다로운 농산품입니다. 현재 한국은 K-팝, K-무비,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류는 불과 20-30년 상간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지만, 인삼만큼은 지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보적인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쏙 빼닮은 땅속의 보물 인삼이 가진 효능 때문이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인삼은 원기보호, 신체 허약, 권태, 피로,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의 효과가 있으며 항암 효과도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의 21대 대통령 미테랑은 암 선고를 받은 후 인삼을 섭취하기 시작해 3개월이라던 시한부 인생을 9개월 동안 더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르몽드지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1902년 벨기에의 고생이라는 인물은 조선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은 한국 인삼이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에게 진상됐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인삼이 바다를 건너 프랑스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포닌이 대량으로 함유된 이 인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인삼이 재배됐죠. 그런데 서로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일본에서 재배된 인삼을 죽절삼이라 부르고 중국의 인삼은 전칠삼, 그리고 미국에서 재배된 인삼은 화기삼이라 부르는데 같은 인삼 형제라도 한국에서 재배된 고려인삼이 최고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 효능이 넘사벽이기 때문입니다. 인삼의 품질은 보통 사포닌 함유량으로 평가되는데 이 사포닌은 우리가 인삼을 먹을 때 느끼는 쌉싸름함입니다. 이 성분 함유량에 있어서 중국삼이 1.1%, 일본삼이 1.03%, 고려인삼은 1.45%로 고려인삼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포닌 함유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지형 그리고 기후를 꼽습니다. 한국은 전국 어디를 가도 산을 만날 수 있는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라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강한 기운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기를 이겨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일종의 자연 선택이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사포닌을 강하게 함유하면서 이 성분이 강한 생명력을 불러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인삼은 1600년대 커피, 사탕수수, 면허와 함께 세계 교역 상품 중 최고로 인정받았는데요. 고려인삼이 외국에 최초로 소개된 건 1617년 일본에 주재하던 영국인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런던으로 보낸 서신에서 한국에서 온 좋은 뿌리를 보낸다며 여기 일본에서 이 뿌리는 너무 귀한 관계로 보통 사람은 접하지 못하고 오로지 천황에게만 진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으로 인정받는 이 뿌리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대단한 효능을 자랑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의 서신 덕분에 인삼은 일본에서 남아프리카로 그리고 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삼은 만병통치의 효능을 가진 동양의 신비로운 약초로 서양에 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인삼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638년 조선 16대 임금 인조는 개인들이 인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는데 최초로 판매된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 오로지 인삼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순도 80%의 은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판매된 가격은 한 근에 1000만 원에 육박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인삼보다 더 인기가 좋았던 것은 홍삼입니다. 인삼이 땅에서 캐낸 날것이라면 홍삼은 약간의 가공을 거칩니다. 1720년 캐나다에서 인삼과 비슷한 식물이 발견되고 중국에서도 인삼을 재배하고 미국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산삼이 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는 싼 값의 캐나다산 인삼, 중국산 인삼, 미국산 인삼이 등장하면서 사파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고귀하게 평가받던 고려인삼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위기를 타개할 방책으로 조선 상인들이 선택한 방식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인삼을 찌는 것이었는데요. 즉 인삼을 쪄서 홍삼을 만든 것입니다. 개성 상인들의 경우 인삼을 물에 끓이는 숙삼을 개발했지만 조선 상인들은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삼을 찌는 홍삼을 개발했죠. 인삼은 아무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깨지거나 상처나는 것들이 많아 상품 가치가 떨어졌는데 수증기로 쪄서 말리고 나니 무게도 가벼워지고 깨질 염려도 없고 오히려 품질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홍삼의 등장은 고려인삼을 다시 세계 1위 자리로 올려주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려인삼이라는 이미지는 홍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때 유럽을 위시한 서양 세계에서는 동양의 것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그 의미가 동양은 열등하다는 의미로 변질되기는 했으나 본래 의미에서의 오리엔탈리즘에 따르면 서양인들 눈에 동양적인 것들은 신비해 보였던 듯합니다. 이런 시선은 비단 예술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형성되었는데요. 현재 전세계 시장을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한 식품 중에 김이 있습니다. 한때 유럽인들은 김을 두고 잡초라느니 검은 종이라면서 멸시하고 무시했었죠. 역시 미개인들이 먹는 음식이라며 비난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전세계 시장에서 식품계의 반도체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또 세계 시장 1위 상품이 등장했는데요. 어쩌면 인삼이라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최정점에서 150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감히 그 어떤 대체제가 등장하지 않은 완전한 독점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여름철이면 초복, 중복, 말복에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을 먹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개념의 몸보신을 위해서 삼계탕에는 반드시 인삼을 넣죠. 삼계탕에서 빠지면 무언가 허전해 보이는 이 인삼은 이미 1500년 전부터 전세계 곳곳에 고려라는 이름을 두루두루 떨치는 원조 한류스타였습니다. 이제는 문화 한류로 인해 한국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원조 한류가 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